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은 죽은 가족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감옥문이 열린다. 뚜벅뚜벅 복도를 걸어간다. 긴 탁자에 5명의 사람이 앉아있고 그 앞으로 내가 앉을 의자가 있다. 오늘이 가석방 심사가 있는 날인가. 의자에 앉으니 그때 일이 떠오른다. 나는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 같은 놈은 그냥 죽어 마땅하다.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지만 내 명줄이 질긴지 자살도 못했다. 도대체 나 같은 놈을 살린 하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30년 전. 아따 형님 방금 병원에 다녀오니까 두목 상태가 엄청 안 좋아 보이던데. 아무래도 요번 달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지라. 셋째 녀석이 내게 은근히 조직을 물려받으라고 암시를 주는 것 같았다. 그때 그 녀석한테 두목 자리를 내주고 뒤로 빠져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직에 몸을 담은 지도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거칠게 자라왔던 나였다. 매일같이 벽나발을 부는 아버지라는 사람은 집에만 오면 어머니와 나를 개 패듯이 때렸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발을 불며 돌아오는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장롱 안에 숨겨주셨다.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맞는 소리가 들렸고 물건이 박살나는 소리도 들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변이 조용해지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갔나 보다. 나는 장롱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니가 정신을 잃으셨나 보다. 어린 나는 쓰러진 어머니 품으로 파고들어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양복 입은 사람들 2명한테 끌려가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지역이 내 말 잘 들어. 너희 엄니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 당시 내 나이 10살이었다.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다. 무작정 달려갔다. 가지고 싶으면 빼앗고 심심하면 사람을 패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어느새 나는 깡패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다 지금의 조직에 몸을 담게 되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양복 입은 남자가 말을 했다. 윤지혁입니다. 오늘 가석방 심의에서는 당신의 재범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가운데 안경 쓴 남자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지아는 30년 전 아동학대 고문 및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구속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사건의 용의자로 판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가운데 안경 쓴 남자가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나의 죄는 평생을 속죄하고 또 속죄해도 구제받지 못할 죄이다. 위암으로 고생하시던 큰 형님이 돌아가셨다. 조직에서 서열로 내가 2번째였고 다른 식구들도 내가 두목 자리를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역시나 큰 형님은 나에게 조직을 이어가 달라고 부탁하시고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셨다. 큰 형님의 장례식을 지내고 조직을 이어받게 된 나는 두목이 되었고 뒤를 봐주던 업소랑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도중에 셋째 녀석에게 뒤통수를 맞아버리게 됐다. 평소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놈이었고 여기저기 나서기를 좋아하는 녀석이었다. 또 결혼을 약속한 여자를 빼앗아간 녀석이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습격으로 간신히 인천으로 몸을 피했다. 늦게 인천으로 넘어온 덕후가 서울 소식을 말해줬다. 나를 따르던 식구들이 한강의 물고기 밥이 됐다. 개 패드 팬 다음에 양쪽 발을 시멘트통에 넣고 아령 몇 개를 넣는다. 그 뒤 시멘트를 부어 양발을 뺄 수 없게 만들고 시멘트가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헤엄쳐 나올 수 없게 상체를 로프로 단단히 묶은 뒤 그대로 물속에 빠뜨리면 끝이다. 그렇게 내 가족과도 같던 나를 친형처럼 따르던 녀석들이 죽었다. 윤지혁 씨 당신은 30년에 걸친 장기 복역에서 모범수로 생활하셨고 독실한 종교활동으로 이 시대의 갱생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안경 쓴 남자가 말했다.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가석방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나는 셋째 녀석에게 나보다 먼저 간 식구들의 복수를 하고 싶다. 자나깨나 그 자식 생각밖에 안 난다. 그 자식을 죽일 계획을 벌써 수백 가지도 넘게 생각해뒀다. 나는 그 중 한 가지를 골라 그놈을 죽이면 된다. 큰 형님밖에 누가 찾았는데 형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년 전 벌레로 칠성파 두목 보내버린 용측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래, 그 고독인가 몸가루 죽였다는 놈이었던가. 그래, 기억난다. 근데 갑자기 그 놈은 왜? 이놈도 소문을 들었는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 드릴까요? 들어오라고 해. 몇 분 뒤 용칠이가 들어왔다. 유명한 녀석이다. TV에서나 보던 그런 주술 비슷한 걸로. 우리 조직의 반대파 녀석들을 증거 없이 처리해줬던 녀석이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차, 요 근래 큰 형님이 되셨다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기분 나쁜 녀석이지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듯해서 이야기나 끝까지 들어주자라고 생각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녀석이 한바탕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이었는데 이놈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큰 형님 마음에 들도록 확실하고 처절하게 보내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일만큼은 내가 처리하고 싶었지만 도망오다 허리 쪽을 찔려서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 네 실력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믿음이 간다. 근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형님 혹시 연매라고 아십니까? 집안실을 말리는 데는 이거만 한 게 없습니다. 연매라. 처음 듣는 저주였다. 이 녀석한테 일을 맡기지 않았다면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 몸이 회복되고 내가 일을 매듭지었다면 이렇게까지 죄책감에 몸부림치지 않았을 것이다. 윤지혁 씨 사회나 여론은 이제 당신을 엽기 아동살해범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저희 측의 자료에 의하면 당신은 사회로 돌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일전에 TV에 방영된 눈물의 기도 장면으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셨습니다. 안경 낀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치 않습니다. 저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평생을 속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들처럼 웃고 즐기며 살 자격이 없습니다. 1시간쯤 용칠이 녀석의 말을 들었다. 그래 보수는 얼마나 원하지? 제가 연매에 사용할 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측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셋째 녀석 아들 녀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큰 녀석을 저에게 데려와 주십시오. 저 웃음소리 항상 거슬렸다. 확실하게 하는 편이 좋을 거야. 물론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며칠 뒤 우리 측에서 사람을 보내 셋째 녀석 아들을 유괴해왔다. 이제 10살쯤 돼 보였다. 마치 어린 시절 내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연매를 만들려면 먼저 저 아이를 외진 곳에 가둬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면 더 좋습니다. 일단 며칠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깁니다. 그리고 아이가 야이었다 싶으면 가장 중요한 밥 이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빵 등을 아주 조금씩 낄낄 조금씩 먹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는 식탐의 이성을 잃게 됩니다. 온몸이 바싹 마르고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아야 합니다. 먹을 것만 보면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손을 뻗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며칠이 걸릴지는 저도 확실히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크나큰 복수를 위해서 처절하게 셋째 녀석을 보내시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갑자기 연매에 희생될 아이가 궁금해 찾아갔다. 용칠이 녀석이 문틈으로 먹을 것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 나름 끔찍한 광경을 보아왔고 담력도 센 나였지만 내 생에 그렇게 처절하고 무서운 눈빛은 처음이었다. 아저씨, 배가 고파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기력을 다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용칠이 녀석은 이 상황을 즐기듯 말했다. 그래 아가야 이거 줄까? 먹고 싶지? 그렇지. 아저씨, 자 그거 줘요. 배가 고파요. 배고파. 그거 내놔라. 손에 닿을 것 같으면 문 밖으로 사라지고 다시 닿을 것 같으면 문 밖으로 사라지고 용칠이 녀석의 장난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먹을 것 그 작은 홈런볼 몇 알에 아이는 이성을 잃었다. 용칠아 몇 개 더 줘라. 왜 그랬을까? 갑자기 더 주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어두컴컴한 방 안이었지만 내 눈에는 처음 봤던 그 똘똘한 모습은 사라졌다. 아프리카 난민촌의 아이보다도 더 여이고 여인 말 그대로 뼈밖에 남지 않은 정말로 시체같이 말라비틀어졌다. 그래 많이 먹어라 아가야. 형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만 어느덧 연매를 완성시킬 날이 된 것이다. 복수의 칼을 갈던 1년이 그렇게 지나갔다.
연매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대나무통을 준비하고 그 중앙에 아이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놔둡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좁고 좁은 통 안에 음식을 먹으려고 억지로 비집고 몸을 구겨서 아이가 들어갑니다. 저는 아이가 끔찍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통 안에 박히길 바랄 뿐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복수의 눈이 멀어나는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되었다. 윤지혁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죗값을 치렀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를 맞아서 당신은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죄수들이라면 이런 호의도 없을 뿐더러 당신같이 거절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심사를 끝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경 낀 남자가 말했다. 왜 나 같은 녀석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까? 정말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죗값을 치른 것인가? 아가야 아저씨가 이번에는 먹을 거 왕창 가지고 왔다. 용칠이 녀석이 흥분에 겨워서 말을 했다. 그런 녀석 뒤에서 나는 그저 지켜보며 담배를 태울 뿐이었다. 너 같은 녀석이 갈 지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상상이 안 가는군. 형님 저 같은 녀석은 지옥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녀석은 마지막 가는 길에도 마치 인심 썼다는 듯이 홈런볼 한 봉지를 뜯고 절반가량을 돼지같이 처먹고 나서 죽통 안에 들이부었다. 그리곤 비열하디 비열한 마치 악마 같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야 오늘 아저씨가 너한테 먹을 걸 잔뜩 가져왔단다. 근데 아저씨가 실수로 저기 통 속에 빠뜨렸는데 먹을 수 있겠니? 아 아저씨 저거 다 먹으면 더 주실 거예요? 오늘은 무지하게 많네요. 먹을 것을 준다는 말에 아이는 이성을 잃은 채 흥분했다. 그래 저기 통 속으로 안전히 들어가면 아저씨가 더 넣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렴무나.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또 있을까. 나는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바라볼 뿐이었다. 단지 복수를 위해서. 먹을 거. 아이는 좁은 대나무 통 속으로 몸을 구기며 들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저 정도면 크나큰 고통을 느낄 만도 한데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서히 대나무 통 속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아이는 통 속으로 안전히 들어갔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 똘똘했던 아이가 지금은 온몸이 부러진 채로 단지 홈런볼 몇 알을 주워 먹기 위해서 아이는 완전히 통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 순간 용칠이 녀석이 부엌칼로 아이의 목을 찔렀다. 목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분수같이 나오지 않았다. 찔끔찔끔 흘렀을 뿐이다. 그렇게 대나무통을 닫았고 다음날 용칠이 녀석과 셋째 녀석 집을 찾아갔다. 셋째야 두목이 됐다면서 축하해주려고 연매라고 선물 하나 준비했다. 우리 지난날 있던 일은 잊고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하. 웜에. 형님 그간 어디서 뭐하다 오신겨. 내 접대 일은 다 잊었으니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근데 그 통 속에 든 게 뭐요? 홍어라도 몇 마리 넣어가지고 오신겨. 냄새가 특상품인가 보래. 셋째 녀석은 눈치채지 못했나 보다. 그럼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지. 내 말이 끝나자마자 용칠이 녀석이 통을 열었다. 셋째 형님 이게 누구일까 생각이 나십니까? 용칠이 윤지영 너 이씨. 셋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다. 용칠아 일단은 먼저 이 자리 떠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렇지요. 며칠 안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형님. 용칠이는 유유히 집을 나섰다. 옛 연인 그녀도 그 광경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지혁씨 왜 그랬어? 왜 죄 없는 아이한테 저렇게 말라비틀어졌는데도 네 아들인 건 알아보겠냐?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 당신 우리 애 보면서 느낀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지? 지금 그럼 저기 저렇게 말라비틀어진 녀석이 내 아들이라도 된다는 거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 아들이라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 넌 그때 애가 졌을 때 내가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지운 걸 의사한테 들었다. 그래 분명 나는 그녀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애를 지웠다. 확실하다. 당신이랑 가기 전날에 의사한테 이 애는 지울 수 없다고. 지우지 말고 지우는 신용만 해달라고 부탁했었어. 너 이 개 같은 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왜 내가 그 아이만 보면 심장이 빨리 뛰고 홈런볼을 더 줬는지 이제야 생각이 났다. 왜 망설였는지, 왜 나와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지옥 중에 가장 끔찍한 지옥, 무간지옥에서 영원히 썩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경찰에 자수를 하고 30년 동안 복역했다. 자, 윤지혁 씨 결정하셨습니까? 안경 낀 남자가 말했다. 저 같은 놈을 사회가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말해버리고 말았다. 자, 윤지혁 씨, 당신은 앞으로 6일간 더 복역하시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6일 후 어떠십니까? 윤지혁 씨, 여기 두부 드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안경 낀 남자가 마중을 나왔나 보다. 저 같은 놈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왜 그러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맞다. 윤지혁 씨는 그 사건 때 자수하시고 후의 소식은 듣지 못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충격으로 쓰러진 한성훈 씨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셨고, 그로 인해 조직은 와해되었고, 부인인 장연아 씨는 어린 아들과 함께 낙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는군요. 그리고 안경 낀 남자가 말을 이었다. 제가 왜 윤지혁 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신은 그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용칠이 녀석 말로는 일가 전체가 패가망신하게 될 거라고. 물론 그 용칠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면야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술자가 죽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으니 당신이 수감되던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위장, 식도, 기도가 음식물로 가득 차서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쉽게 죽거나 상처 입지 않길 바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15살이 됐을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신이 복역하는 교도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뒷돈도 적절히 써가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의 목까지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윤지혁 씨 저주는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거울. 이상한 거울이다. 까만 작은 커튼으로 둘러져 있어서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이상한 거울. 누구나 태어나면 어떤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그건 물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거울이라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서 한낱 작은 종이 한 장도 자신의 할 일을 위해 태어나거늘 어째서 거울에 이런 이상한 커튼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까? 난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하나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하나하나 거울의 모습을 눈에 담다가 참지 못할 호기심에 커튼으로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이놈. 으아. 너무 놀라서 커튼으로 가져가려는 손을 뒤로 빼고 나에게 호령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사람의 인기척뿐만 아니라 흔적조차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무엇을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곳을 나왔다. 애초에 그곳을 찾아간 것부터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닐까? 흉가였다. 오래전 난 기억도 나지 않을 오래전의 외할아버지의 집이었다. 날 귀여워하셨다는 어머니의 말에 시험도 끝났고 외할아버지의 묘에 찾아가 인사를 드려볼 생각을 했다. 그게 문제였던 걸까? 묘를 하고 일어나 지금은 폐가가 되어버린 외할아버지의 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그의 이상한 거울을 발견한 것이었다. 무엇이었을까?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그날은 주위의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날 기억해 주시는 동네의 할아버지의 집에 머물렀고 가족처럼 따뜻한 인심에 편안히 잠에 들 수 있었다. 다음 날, 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 폐가에 들렀고 이에 그 검은 커튼에 가려진 거울에 다가가 보았다. 그때였다. 무더운 여름날 땀이 삐질삐질 나는 날이었다면 정말 기분 좋았을 바람 한 점이 거울의 커튼을 뒤집어 놓았다. 뭐야, 평범한 거울이잖아. 못생긴 얼굴이 거울에 비추자나는 별거 아니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그런데 내 팔이 무거웠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울은 호랑이처럼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나의 팔을 억세게 잡고 있는 모습이 비치는 게 아닌가.
게다가 억세게 잡고 있는 할아버지의 손이 닿는 곳이 실제로 인두로 지지는 듯 너무나 뜨겁고 아파서 부들부들 떨려왔다. 거울에 비추는 나의 모습은 꼭 그 부들거리는 팔의 모습이 나에게 손을 뻗으려는 듯 힘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너무나 아픈 팔의 고통에 못 이겨 난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리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곳은 날 재워주신 동네의 할아버지의 집이었고 그 이상한 일을 설명해 주자 할아버지는 진지한 모습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다. 원래 외할아버지는 동네의 용한 점쟁이셨고 그의 극심한 가뭄과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괴사가 일어나자 할아버지께서 나서서 이를 해결하셨다고 하셨다. 그러나 같은 해 외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외할아버지는 점쟁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밝히는 것을 꺼려 정말 친한 몇 명의 친구들만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다. 외할아버지의 굿은 다른 여타의 점쟁이들과는 달랐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거울을 앞에 두고 누군가를 무섭게 꾸짖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 거울이 갑자기 깨질 것처럼 퉁퉁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때 검은 커튼을 뒤집어 씌우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그렇구나 그럼. 그 거울은 귀신을 가둬놓는 거울이었던 건가? 그럼 거울에 비추던 할아버지가 거울에 갇혀있던 귀신이었던 걸까?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어떤 앨범을 하나 들고 왔다. 이게 너희 할아버지의 사진이라며 건넨 사진은 거울에 비추던 그 할아버지가 아닌가? 큰 눈을 부라리며 호랑이의 기세가 느껴지는 모습의 그 할아버지가 나의 외할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럼 거울에 비추던 나의 모습이 그 귀신이었단 말인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악몽. 이과 정신 좀 차려봐. 일어나라고.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된 아내. 이날을 소리치고 흔들어 깨우는데 몇십 초씩이나 걸렸다. 또 그 꿈을 꾼 거야. 아내는 거칠게 숨을 내뱉더니 이내 눈물을 그렁이며 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내 품에 안겼다. 아내가 이런 식으로 악몽을 꾼 지 벌써 보름이 돼 간다. 항상 같은 꿈을 꾼다는데 그 꿈이 꽤나 섬뜩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비포장도로와 그 옆으로 넓게 펼쳐진 넌. 그리고 뒤에서는 양복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손에 낫을 들고 쫓아오는 한 쌍의 부부가 있다고 한다. 한참을 그들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달리다 보면 꼭 넘어지고 마는데 어느새 뒤에까지 쫓아온 그 부부가 넌 죽어야 되라고 연신 입을 놀리며 낫을 지켜든다는 것이다. 꿈은 항상 이 대목에서 끝난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피로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밤마다 땀에 젖어있는 아내를 보니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평범한 셀러리맨인 나로서는 부담되기도 했지만 아내를 위해 영매를 찾아가 보기도 했었다. 영매가 말하길 악령이 씌었다고 하는데 평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나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일 뿐이었다. 그래도 일단은 아내를 위해서 부적이라도 써달라고 했는데 그 영매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씌어도 단단히 씌었군. 부적을 쓰면 떨어지긴 할 텐데 좀 비싸. 200 정도. 아내는 이 대답을 듣고는 곧 죽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저 헛소리일 뿐이니 걱정 말라며 위로해주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도움도 되지 않는 사기꾼 같으니라고. 더군다나 위층에 꼬마들이 사는지 하루 종일 쿵쾅거려 집에 있는 아내가 안정을 취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했다. 이렇게 시한폭탄 같던 나날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던 도중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깨뜨리고 만 것이다. 아,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나도 당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 내일은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받아오자고. 당신이 뭘 알아?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봤어? 이젠 나도 힘들다고. 애처럼 그깟 악몽도 못 참아서 밤에 소리나 지르고. 당신만 밤에 잠 설치는 줄 알아? 그깟 악몽. 내가 지금 잠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당신이 정말 내 걱정을 한 번이라도 해줬어? 에이 제기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이 난 리모컨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튕겨져 나갔다. 아내가 놀랐는지 귀를 막으며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명 아내도 내가 얼마나 걱정해주는지 알 것이다. 다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것이다. 물론 나도 그렇고. 한동안 정적이 흐르며 무거운 분위기가 유지됐다.
사실. 뭐야. 기분 나쁘게 웃지 말라고. 아내가 말꼬리를 흐리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계속해서 사실 말이야. 흐으라고 연신 말하며 뜸을 들였다. 나 예전에 아빠한테 당한 적 있어. 뭐라고? 아빠가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는 날 안았다고. 엄마는 나 따윈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먹지 않게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으려고 별 협박을 다 하더군.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녀에게 아무 말도 건넬 수가 없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내에게 온갖 감정을 느꼈다. 배신감, 충격, 공포 등등. 아내는 실실 웃음을 흘리면서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근데 말이야.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날 쫓아오는 그 부부. 여자의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기억해. 그 남자 분명 내 아빠야. 무슨 소리야? 아무리 꿈이라지만 너희 아빠가 왜 널 죽이려 드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 다음 날 엄마, 아빠를 낫으로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싼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마 그때 아빠에게 당한 충격과 그를 죽인 죄책감, 공포로 그런 악몽이 나타난 것일 거다. 괜찮아. 다 지났잖아. 조용히 아내를 감싸 안았다.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속에 담아두어서 그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다. 오늘 밤부턴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이런 나와 아내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또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여자야. 침대에 놓여있는 칼 꽂힌 고깃덩이를 어떻게 처리한담. 아빠한테 한 번 당한 더러운 몸이라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애초부터 이런 여자를 봐줄 의무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차라리 잘 됐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자기가 죽인 부모가 꿈에서 따라오는 악몽 가지고 징징거리는 그런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정말 답이 없는 여자라니까. 다음 날 나는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아직 꽤나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뛰어오는 게 보인다. 난 반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이내 넘어졌다. 네 번째 이야기, 가족.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전화가 왔다. 통화 기록도 분명히 남아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이렇게 휑한 곳인 걸까? 오빠, 너 어디야? 어디에서 전화하고 있는 거야? 병원. 선병원이야, 선. 나한텐 실종된 여동생이 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족이 실종 처리된 지 1년이 지난 여동생이 실종되었던 딱 그날 전화가 왔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족. 동생에게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길로 난 뛰었다. 선병원이라면 가까웠다. 왜 그곳에 내 동생이 있는진 알 수 없지만 동생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병원에 도착했다. 어째서인지 병원엔 그리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았다. 문득 이 병원을 찾은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걸 알았다. 의외로 몸은 워낙 건강하게 태어나서인지 잔병치레도 없었고 흔한 감기 한번 걸려서 알아본 적이 없었다. 동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동생을 찾아달라고 빌었다. 이름을 말하고 나이를 키를 생긴 모습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었지만 절망적인 대답뿐. 그뿐이었다. 동생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그럼 뭐야? 그 전화는 뭐야? 나는 미친 듯이 동생을 찾아 돌아다녔다. 병실들을 다 뒤져보는 건 물론이고 화장실이며 휴게실이며 어느 곳이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동생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동생의 흔적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 동생에게 온 전화로 당연히 해보았지만 연결이 될 리 없었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다시 그 번호였다. 동생이었다. 오빠, 너 어디야? 여기, 지하인 걸까?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큰 병원의 지하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다. 왜 아무도 날 막은 사람이 없지? 병실을 들어가고 이곳저곳을 온갖 소란을 피우며 뛰어다녔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날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 지하 주차장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곳에도 동생의 흔적 따위는 없다. 어디에 있는 걸까? 이곳에 사람들 다 이상해져 있는 것만 같다. 내가 이상해진 걸까? 포기하고 병원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지상에 도착한 엘리베이터가 힘겨웠다는 듯 기익 소리와 함께 자신의 입을 열어준다. 뭐야? 엘리베이터의 바깥 세상이 이상했다. 모든 불이 꺼져 있다. 게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듯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고 물건들이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다. 처음에 내가 도착해서 보았던 병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뒤돌아본 엘리베이터의 모습은 끔찍했다. 무언가에 비틀려 있는 듯한 엘리베이터의 문짝. 내가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동생에게 전화가 왔던 시점부터 난 꿈을 꾸고 있던 걸 거야. 그렇지, 이거 꿈이지. 오빠. 거짓말이지. 꿈이지. 동생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날 따라오라는데 계속해서 손짓을 해가며 동생을 따라가는 길은 조금 좁았다. 그래도 동생이 이곳에 있다는 것에 모든 것이 상관없었다. 동생을 계속해서 오빠 내가 어디에 있냐면 지옥이야. 그 다음날 철거 전이었던 서병원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오래된 여자의 시체로 해골만이 남아 있었고 부서진 벽에 끼어있는 억지로 벽에 들어가려 한 듯 기이하게 뼈들이 엇나가 있는 남자의 시체가 발견됐다. 그렇지 가족이라면 어디든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다섯 번째 이야기, 쓴웃음. 피터의 감은 두 눈 뒤편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게나마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또한 들렸다. 내가 언제 잠이 든 거지? 피터는 천성적으로 잠에서 깬 후에도 웅구적거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에 집중했다.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나? 약효 시간도 이쯤이면 끝날 텐데. 로스, 뇌파는 깨어있을 때와 일치합니다. 아마 자는 척을 하는 듯한데. 피터는 어둠 속의 대화의 약효, 뇌파라는 단어가 나오자 뭔가 심상찮다는 것을 감지했다. 신경이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듯하는 기분이 들었다. 피터는 눈을 떴다. 쇠로 뒤덮인 듯한 천장. 그 밑을 놀이터처럼 지나는 꽤나 큰 크기의 파이프대. 밝고 넓은 방. 마치 실험실 같았다. 피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얀 의사가운 같은 것을 걸치고 있어서 배경을 고려한다면 마치 과학자들처럼 보였다. 깨어났습니다. 피터는 회사에 지각한 사람처럼 재빠르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팔과 다리가 단단하고 붉은 가죽끈 같은 것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젠장, 무슨 일이지? 잠시만 조용하고 계셔 주십시오. 피터는 어이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확인하자 컴퓨터 같은 것들이 5대 정도 줄지어 있었고 자신의 머리 위로는 커다란 모니터가 매달려 있었다. 조용히고 나발이고 내가 묶여있는데 가만히 있게 생겼어. 그리고 내가 왜 여기 묶여있는 거지? 제기랄. 피터는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꽂혀있는 주사 바늘을 보자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피터는 어젯밤 자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기억들을 헤집기 시작하자 옷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멕시코 쪽에서 몰래 마약을 밀매하는 일을 하는 흑인이었다. 아내도 있었고 아들도 한 명 있었다. 피터는 19살 때 한순간의 실수로 아내를 임신시켰고 빠르게 결혼한 후 가정생활을 했다. 가정생활이 좋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다. 나이도 어리니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에 따라 돈 역시 벌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피터가 선택한 방법은 마약 밀매업이었다. 마약 밀매업을 하다 보니 위험한 일을 겪는 것은 당연했고 난폭하지 않았던 그의 성격도 마약에 물들어 점차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업자들과 함께 술과 마약을 했고 당연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적어졌다. 당연히 손에 돈을 쥐는 것은 피터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돈만 아내에게 보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아내와 아들은 식탁에 앉아 보잘것없는 음식이나 먹고 있었다. 식탁에 있는 음식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피어 있었다. 그 웃음꽃은 피터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시들어버렸고 피터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싫었다. 피터 자신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한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당한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더 많았다. 자연스럽게 아내와 아들의 행복한 시간은 폭력의 제물로 바쳐지는 시간으로 돌아간다. 매일이 그렇게 돌아갔다. 그리고 어젯밤 역시나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과 동업자들의 아지트에서 술과 마약에 빠져 있었다. 시간 감각은 무뎌져서 몇 시인지는 기억해내기가 불가능했고 똑같이 그의 행동과 판단력 또한 흐려졌다. 그 후에 뭔가 큰 소리와 함께 문이 날아가더니 한참의 소동 후에 붙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약 단속기관에 걸린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왜 여기 있는 것인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수감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회상을 끝마친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내가 왜 이 빌어먹을 곳에 있는지 말하라고. 그 과학자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며 뭐라 속닥거리더니 한 명이 피터에게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이 기억나는가요? 방금 막 기억해냈는데 나는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뭔가 오류가 있는 듯한데. 아니요. 저희들에게 오류는 있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죠. 당신은 아내와 한 명의 12살짜리 아들을 둔 가장, 32살의 존 피터가 맞죠? 피터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원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이미 수감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내고는 그다지 놀라울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맞아. 실수한 건 아닌 듯하군. 자, 그럼 이제 이 빌어먹을 곳에 내가 왜 있는지 설명해봐. 과학자는 잠시 입을 다물고 말할 것을 정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곧 그는 피터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을 포함한 몇 명의 범죄자들이 이 실험에 강제 참여됐습니다. 물론 비공개적으로요. 동의 또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의 참여자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점이지요. 물론 좋은 가장은 아닙니다. 당신 역시 그렇고요. 우리는 당신들이 과연 가장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성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모두 나가고 머리 위에 있는 모니터에서 영상이 재생될 것입니다. 보기 싫더라도 봐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을 경우 20초 후에 팔에 꽂혀 있는 주사 바늘을 통해 모르핀이 대량으로 투약될 것입니다. 죽더라도 고통은 없겠죠. 과학자가 말을 끝내자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던 피터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과학자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 망할 실험으로 당신들이 얻는 것이 뭔데? 앞서 말했듯이 당신이 가장, 아니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성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그것만 얻으면 됩니다.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죠? 그 멍청한 영상을 보고 나서 날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은 거다. 빌어먹을 놈아. 살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실행된 실험인 만큼 실험이 끝나면 집으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뭐 좋아. 감옥에서 썩는 거 보다야 낫지. 그때 실험실 어딘가에 부착된 이슬 스피커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3분 뒤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실 안에 계신 직원분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피터가 과학자라고 생각했던 그 직원들은 잠시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는 듯 하더니 피터에게로 다가와 팔과 다리처럼 머리에 가죽끈으로 예상되는 것을 채워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머리가 아픈가요? 너무 심하게 조인 거 아냐? 좀 아픈데. 그럼 확실하군요. 이 일을 끝으로 그 직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잠시지만 혼자 있게 된 피터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과 인간으로서의 성질이라니. 정해진 것이 없이 밑도 끝도 없는 멍청하기 그지없는 말이었다. 그렇게 누워서 있자니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검은 화면의 모니터뿐이었다. 심연처럼 어두운 모니터였다. 잠시 뒤 주위의 조명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이내 주위는 암흑천지로 뒤덮였다. 눈앞에 보이던 모니터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며 무언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피터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조금만 참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조금만 참자, 피터. 그러고 보니 그 직원에게 이 동영상이 얼마나 드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피터는 후회했다. 화면에서는 6살쯤 되어 보이는 한 꼬맹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며 길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꼬마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자가 화사하게 웃으며 꼬마를 쳐다보고 있었다. 주위 배경은 조금 오래된 주택가 같아서 그들이 그리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얼마간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엄마의 주변을 뱅글뱅글 돌았다. 그때 엄마가 화면에 잡히지 않는 곳을 보며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표정을 지었다. 아이 또한 자전거 타는 것을 멈추고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엄마와 같은 표정을 지었다. 화면이 돌아가고 그곳에는 살짝 말랐지만 허옇게 보이진 않는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한 편지가 들려 있었는데 화면의 편지가 확대되지 않아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곧 남자와 여자의 거리가 1미터쯤으로 좁혀지자 아이가 자전거에서 내려 엄마 뒤편에 조용히 숨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 편지를 펼쳐 들고는 말했다. 이 미친년아, 관리를 하는 거야. 나는 거야. 여자는 두려움을 무릅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여보, 저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모두 당신의 유흥비로 빠져나간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거죠? 돈은 내가 벌어오고 그 돈을 떼서 너한테 주는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뭐, 대들어. 못마땅하면 너도 돈을 벌어오면 될 거 아냐? 그래도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편지를 던져버리고는 여자의 얼굴을 강타했다. 여자가 한쪽으로 기울며 쓰러지자 뒤에 있던 아이는 공포에 사로잡히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남자는 무자비하게 아이를 걷어쳤다. 여자가 간신히 일어나자 복부를 강하게 차버린 후 아이에게로 가서 연신 발길질을 해댔다. 여자는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이 남자를 밀쳐버리고는 몸을 숙여 아이를 감싸 안았다. 다시 일어난 남자는 분노로 씩씩거리며 다가가서는 여자의 등을 계속해서 밟았다. 남자의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고통에 찬 여자의 신음소리. 아무것도 모른 채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 지르는 아이의 비명소리가 피터의 청각을 지배했다. 피터는 경악했다. 수없이 못 볼 것들을 봐온 자신이지만 이 영상은 무언가 달랐다. 영상이지만 현실 못지 않았고 어쩌면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았다.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었지만 팔뚝에 꽂혀있는 주사 바늘을 의식한 탓에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제기랄,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장시간 계속되던 폭력 영상이 흐려지더니 어느 순간 어두운 방 안으로 바뀌어 있었다. 화면은 1인칭 시점으로 움직였고 그렇기에 아까보다 더욱 실감났다. 어딨어 존? 당장 나오지 못해? 시점의 주인공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잠시 어두운 집 안을 샅샅이 뒤지다가 안방의 장롱을 열었다. 이 빌어먹을 자식. 내가 그리도 싫어. 개자식. 죽을 각오나 해라. 장롱 안에는 벌벌 떠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있었다. 남자는 그 아이를 끌어 바닥으로 내팽개치더니 언제부턴가 손에 들려있던 야구 방망이로 아이를 구타했다. 아이의 살과 방망이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피터의 오금을 저리고 만들었고 가끔 방망이가 뼈에 맞으며 나는 소리는 피터의 눈을 질끈 감게 만들 정도로 소름 끼쳤다. 최대한 힘을 발휘해 버텼지만 피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를 구타하는 남자를 보며 누군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 피터였다. 피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방망이에만 머무르던 시선이 어쩌다 아이와 마주쳤을 때의 그 감정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증오, 공포, 복수심, 분노, 두려움, 자신도 왜인지 모를 죄송함, 무력함 등등 엄청난 수의 부정적 감정들이 서려 있어 어른인 자신 또한 그 아이의 눈빛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잠시 후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식탁에 여자와 남자아이가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다.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이라고는 퍽퍽해 보이는 빵과 묽은 수프가 전부였지만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피터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과 답답함, 착잡함 등 알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에 그랬다. 집 바깥에서 뚜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자 여자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식탁에서 아이의 음식을 치워버리고 아이를 다락방에 숨겼다. 고지어한 건장한 체격의 흑인 남자가 들어오고 여자는 두려움에 찬 얼굴을 했다. 젠장, 돈이 남아도나 보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밥만 처먹으니 이 식충이 같은 년아.
남자가 부엌으로 가서 접시를 집어들고는 여자를 향해 던졌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그런 여자를 맞추려는 남자는 쉴 새 없이 손에 집히는 모든 것을 던져댔다. 결국 여자는 날아온 접시에 머리를 맞고는 바닥에 쓰러졌다. 여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고는 여자를 발로 밟기 시작했다. 여자의 입에서 끊임없이 고통에 겨워 나오는 신음소리를 즐기는 듯이 남자는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피터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 스피커 모니터에 시각과 청각을 압도당한 채로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장면이 모니터에 비쳤다. 다락방의 계단에 몰래 숨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 아까와는 뭔가 다른 눈빛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아까의 아이와 같은 알 수 없는 죄송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무기력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뿐이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새의 입술을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피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고 딱 벌려진 입은 다칠 줄을 몰랐다. 그에게서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눈에서 흐르는 눈물뿐이었다. 참으로 모순적일 수 없었다. 화면에서 나오는 행동은 피터 자신이 평소에 수없이 했던 행동들이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이런 상황이 닥치고서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듯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터 역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평소에 그는 그저 아내와 자식을 때리는 일만을 즐겼다. 다음으로는 어느 부위를 때릴까, 상처가 얼마만 할까 등등 변태적인 것만을 생각했다. 언젠가 한 번이라도 아내나 아들의 눈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눈은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는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피터는 자신도 모르는 새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자리 잡았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오래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이의 눈 주위에만 화면이 크게 잡힌 경우에는 얘기가 달랐다.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다. 모니터는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영상을 내보냈다. 피터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공포감에 뇌를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는 목이 메어 목소리조차 그의 정신처럼 가늘고 끊어지게 들려왔다. 화면 속에서 가장으로 나오는 남자를 노려보는 아이의 눈빛이 계속해서 화면에 크게 잡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피터는 더 이상 자신이 살 가치를 느낄 수 없었다. 자신이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큰 잘못을 저지른지는 몰랐다. 과연 자신이 살아서 돌아간다고 한들 그들이 자신을 반겨줄까? 피터는 여기서 죽는 것이 좋을지, 살아 돌아가서 그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선택할 수 없었다. 그때 화면이 탁 하며 꺼지더니 잠시의 정직이 흘렀다. 곧 서서히 화면이 밝아오며 카메라의 렌즈가 초점을 잡아갔다. 오른쪽 하단에는 라이브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점차 실루엣이 잡혀가고 화면에 여자와 남자아이의 모습이 확실히 나타났다. 자신의 눈에 들어온 화면을 보고는 피터가 처음 우려 같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온 것은 전화를 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었다. 반가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알 수 없는 감정이 만들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뜨지 않았다. 얼마나 감았을까? 점차 정신이 흐려지고 감각이 무뎌졌다. 화면에 나오는 아내가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피터 그이가 죽었다고요? 피터는 눈을 뜨고 화면을 바라봤다. 아내와 아들의 눈에는 기쁨과 희망이 섞여 생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피터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는 생각에 쓴 웃음을 살짝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